네, 25년도 우리 국가직 9급 행정법 기출에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험들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내년 이제 또 준비하신 분들은 이 시험을 기초로 해서 예측을 좀, 공부 방향 같은 것들을 잡아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면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단 난이도가 좀 상승된 것 같아요. 이 상승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문제 자체가 몇 문제가 그렇습니다. 몇 문제가 이렇게 조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함정을 판 지문들이 있긴 해요. 사실 국가직의 특성상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 기본적인 게 중요한 것들이죠. 그 중요한 판례들 위주로 출제가 됐어요. 대부분 출제가 됐는데 다만 이제 조문 몇 가지가 좀 까다로운 것들도 있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파트가 나오기도 했어요. 부당이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출제가 됐기도 했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쭉 정리를 했던 분들은 뭐 무난하게 고득점을 했겠지만 이렇게 단순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 특히 이제 급하게 준비를 하신 분들도 있겠죠. 이게 지문 위주로 기출 지문 위주로 암기를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조금 난이도를 좀 느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판례 자체가 이렇게 까다롭고 난이도 높은 판례가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조문 중에서 이게 출제된 것들이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판례 같은 경우에는 서너 개 판례 같은 경우에 준비가 좀 돼 있지 않는다면 정답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85에서 90점 사이 정도는 무난하게 이제 준비를 했다면 점수를 확보를 했겠지만 만점을 맞기는 조금 쉽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만점을 맞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운도 좀 따르고 이런 분들이 만점 맞았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만점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작년과 비교하자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국가직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 위주를 체크를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함정을 파는 지문들도 있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026년도를 대비를 할 때는 우리 이제 법이 그래요. 행정법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 공부하시기가 좀 까다롭죠. 이렇게 뭐 법 전문 하나 놓고 분석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 과정에 적용되는 법의 원리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처음에는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지문 이런 문제들은 올해도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인 이런 흐름 같은 것들을 먼저 잘 잡으시고 이 범위별로 의의를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와 관련된 판례들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들이 판례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암기가 필요한 파트도 있어요.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문제를 쭉 보시다 보면 이해가 됐다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정리들을 해야 됩니다. 막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방향성을 잘 잡아야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해라고 할 때는 원리를 좀 잘 파악을 하자라는 것이죠. 이 하나하나의 개념, 용어에 관한 개념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개념들은 교재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 문제보다는 여기에 적용되는 원리가 어떤 원리인가 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출제된 것들을 보더라도 역시 기출됐던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된 게 거의 약 80% 이상이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 예전처럼 단락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깊게 판례를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기본서가 병행이 되고, 특히 이제 최근에 제가 꼭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던 게
행정기본법이라든가 행정절차법 이런 이제 주요 법령들, 특히 행정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 적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법령의 내용들도 주요한 법령 등은 숙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법조문은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법조문에 의의가 담겨 있고 그 법조문에 요건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가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법은 사실 전략 과목이면서도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합격권에 계신 분들이 행정법을 고득점을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합격권으로 들어가시려면 그 범위 내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수준 점수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번은 워낙에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기출이 됐던 문제고 빈출이고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던 파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답 위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신뢰 원칙에 관한 것이죠. 폐기물 처리업 사전 통보, 사전 적정 통보를 한 다음 나중에 뭐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이유로 이걸 거부를 하게 되면 신뢰보호에 반한다, 이런 판례인데 워낙 유명한 판례입니다. 이게 신뢰보호에 반해서 위법한 처분이다. 체크를 좀 해두시고, 뭐 2번도 부당결부 금지 원칙과 관련된 건데 이건 뭐 찾으시면 되죠. 아무런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하라, 이렇게 부관 붙이면 부당결부에 반한다. 자, 3번 이게 이제 출제가 안 되다가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고 최근에 다시 출제가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평등의 원칙이다라고 해가지고 차별이 금지되는데 특히 뭐 종교라든가 성별 또는 사회적 신분, 이걸로 이제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회 조사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를 차등해서 부과를 하더라, 이런 뜻이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번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걸 차등 부과하겠다고 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하는 거예요. 이걸로 차등하면 안 된다, 그런 논리죠. 위반의 정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처벌을 해야지 사회적 신분 때문에 과태료 액수가 달라진다, 이러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 이런 뜻입니다. 위배되지 않는다 틀렸죠. 4번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판례입니다. 면세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다. 자, 이것은 등록이라고 되어 있지만 단순 신고입니다. 신고를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신고를 하니까 내가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신고하니까 그걸 확인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겠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돼 있다, 이런 뜻이죠. 단순 신고에 대한 확인일 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겠다, 공적 견해평으로 보지 않습니다. 갑시다. 2번. 자, 이 문제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많이 풀었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걸 기억하면 되죠. 단순 신고업. 신고업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요건 갖춘 신고가 있다면 수리를 할 필요 없어요. 행정청이 수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고만으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설령 적법하게 신고했는데 수리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신고 의무는 이행이 된 것이고, 신고 의무가 이행이 된 거죠. 자, 이행이 됐기 때문에 무신고 영업이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요건을 갖췄죠. 형식적 요건을 갖췄고 명의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명의 변경 신고할 때 지금 건축주인데 기존에 이미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 이 허가자 명의를 바꾸겠다, 이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하고 똑같죠. 신규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허가를 받았는데 이것을 넘겨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건축 허가는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건축 시설물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미 허가를 받았다면 그 명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출하는 서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형식적 요건만을 갖추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실체적 이유를 내세워서 거부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 이러면 좀 달라진다는 것이죠.
신고를 수리했을 때 인허가가 의제가 되기 때문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까지 구비가 돼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심사도 들어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수리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자, 납골당 설치 신고. 허가가 아니에요. 거리 제한을 지켰다면 그러면 수리를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이 말이 틀렸어요. 자, 이거는 봐줘야 돼요. 거리 제한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부분들은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만으로 바로 운영하면 안 되고 좀 기다리라 그런 뜻이죠. 행정청의 통지를 기다려라.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다. 이 부분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3번으로 가봅시다. 행정행위 취소로 옳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문제들이 단순함기가 아니라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취소의 효과가 무엇이냐 이것만 파악해도 충분히 풀 수가 있죠. 도로관리청이 도로조명 허가 중에 특별 사용에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소급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소급됐기 때문에 특별 사용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도로관리청이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취소를 하기 전에 이렇게 징수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취소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효력이 소멸했으니까 소급적으로 소멸했으니까 당연히 징수한 부분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처음부터 특별 사용에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징수를 해갔다면 반환을 해주시오. 그래서 취소된 부분의 점용 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 반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틀렸죠. 우리 판례에 가면 취소가 소급하다 보니까 미리 징수해 간 거 이거 소급적으로 반환을 해주시오 이런 뜻입니다. 자, 조세부가 처분은 취소를 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종의 소멸이 되는데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서 조세부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가처분은 새로운 부가처분이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새로운 조세부가다. 자, 이렇게 가야지 기존에 이미 취소로 소멸했던 조세부가처분이 원래부터 다시 원상으로 회복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미 취소가 돼서 소급적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소멸한 법률 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니다. 이게 옳은 말입니다. 이런 판례들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암기로 풀었다? 그럴 리는 없어요.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것이고 취소의 의미를 가지고 풀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수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 당연히 이익을 줬다가 취소를 해서 이익을 박탈하기 때문에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그동안의 기득권은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이 사람이 취소로 인해 기득권이 박탈되는데 그만큼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논리 이제 3자 이익 이런 식으로 이제 이익 형량을 해야 되죠. 자, 근데 이 문제도 우리가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라든가 이때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것은 행정청이 처분을 해놓고 이 처분을 한 행정청이 자신들이 이익을 줬던 처분에 대해서 직권으로 취소할 때 적용되는 법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이 처분은 위법이다 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취소할 때는 공공복리를 고려하면 된다라는 의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쟁송 취소의 경우에는 이게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의료법인 이사에 대해서 이사 취임 승인 수익적 처분이죠. 수익적 처분을 취소했다가 이 취소를 다시 취소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처음에 취소했던 게 국민들에게 이익을 줬던 처분이기 때문에 원래 처분의
수익적 처분이 원상으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불이익이 없어요. 이익이 회복되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별도로 따로 승인 처분을 할 필요 없이 처음에 했던 이사 취임 승인 이 처분의 효과가 원상 회복됩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된단 말은 원래 이사, 이렇게 취소가 됐던 이사의 지위가 원래대로 회복된다. 그런 논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임시 이사들, 임시죠. 정식 이사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됐기 때문에 법원의 해임 결정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판례들도 우리가 많이 풀어갔던 판례고 주요 판례예요. 빈출됐던 문제입니다. 1번과 2번은 취소의 의의 가지고 풀어가시면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1번이 틀렸겠죠. 자, 4번으로 갑시다. 행정계획. 자,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행정주체고, 그러면 이 행정주체가 이 사업들이 다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을 했고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행정주체에 의해서 수립된 계획,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사업들이 진행되는 데 가기 때문에 뭐 조합원이라든가 또는 그 토지 소유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처분에 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환지 계획은 이것도 많이 풀었던 겁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 환지 처분의 근거밖에 안 돼요. 근거. 여기에 대한 근거. 그래서 이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환지 처분이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처분이 되는 것이고, 환지 계획은 근거에 불과하다 보니까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비구속적 계획안, 구속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항고송 대상되는 처분이 아니지만 이후에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 뒷받침에 의해 그대로 실시될 게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문을 좀 이해를 하자, 이렇게 했었죠. 이럴 때는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디귿번이 맞죠. 옳은 게 지금 기억번과 디귿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갑시다. 부관 쪽입니다. 자, 어렵지 않았어요. 이쪽도. 어업면허 처분의 면허 유효 기간을 1년으로 정했습니다. 자, 부담이 아니죠. 점용기간. 일종의 종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관을 소송으로 다툴 때 이 주된 처분하고 분리시켜서 일부 취소 소송이라든가 독립해서 소송 대상이 될 것이냐, 우리 판례는 일관적이다, 이렇게 했었죠. 부담만 되고 나머지 부관은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옳은 말입니다. 도로조명 허가의 조명기간, 이것만 잘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조명기간은 법원이 정해줄 수 없다. 그리고 불가분적이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는 것이죠. 분리. 본질적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게 되면 여기에 위법이 있다면 전체 행정행위에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점용기간을 정함에 위법 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조명 허가 첨부 위법이 하게 된다. 옳은 말이죠. 처분과 실제적 관련이 없어서 부관 붙일 수 없는데 이걸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붙이겠다,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개설 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 자, 이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기출이 한번 됐던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때도 몇 번 출제를 했던 판례인데, 여기 공사기간은 말 그대로 공사기간이에요. 개설 허가에서 정해진 공사, 착수를 좀 그때 좀 하라, 이런 말이지 반드시는 아니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 의미는 아니죠. 사도 개설 허가 자체 존속기간을 정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게 틀렸죠. 이 허가기간이 아니고 가능하면 이 기간 내 공사 좀 끝내달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거지. 허가가 이 공사기간까지만 유지된다. 그러면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사용을 못하게 돼버릴 수도 있죠. 공사기간 자체가 허가 자체 존속기간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공사기간 내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받아도 상관없어요. 개설허가 자체가 효력이 상실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갑시다. 사실상 영업이 양도 양수 됐는데 승계신고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입니다. 이 이전이라면 아직까지는 허가자 변경이 없어요. 허가자는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양도인이 허가자가 됩니다. 그래서 영업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도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옳은 말입니다. 제재처분의 특성이죠.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적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자, 국유 임야를 대부를 하는 행위. 자, 이거 사법관계다 이렇게 했죠. 전형적인 국가 소유 일반 재산입니다. 사법상 계약이다.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 부과 조치. 결국 이것도 뭐예요? 사법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권력으로 보진 않죠. 자, 다만 이제 체납이 됐을 때 강제 징수하는 거. 네, 이런 경우가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려줬으니까 사용료 내시오. 이런 의미밖에 안 돼요. 이거는 사법관계.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습니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뭐 이거는 워낙 많이 봤던 지문이죠. 기본 문제입니다.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적으로 완성할 뿐이다 라고 해서 하자가 있는 행위, 이걸 다투야죠. 이거. 그러니까 기본 원칙 공식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때는 그 위법한 행위를 소송으로 다투라. 인가는 하자가 없는데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투겠다. 안 된다는 것이죠.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틀린 말입니다. 자, 행정청이 처분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돼야 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명시적은 아니죠.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묵시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런 의사표시를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러면 묵시적 의사표시가 안 되겠지만 답을 주고 있죠. 충분히 상황을 보니까 명시적은 아니지만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만한 상황을 추단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면 묵시적 포함된 걸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말이고 나머지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갑 주식회사가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 공익사업들이죠. 그래서 개발주간 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해서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개발협약, 전형적으로 뭐예요? 공법상 계약이 됩니다. 공법 영역에서 계약이다. 그리고 계약이지만 공법상 계약이니까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 그러니까 입찰이라는 것 자체가 경쟁계약이라고 했죠. 사경제작용으로서 사법상 계약. 여기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받았고 국고 귀속 조치. 사법계약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행정소송 대상 되지 않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이런 걸 외우자 그랬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자, 이건 이제 좀 이해도 필요하지만 단순 암기를 했어야 될 판례예요. 이 과학기술기본법상 연구개발사업 협약의 지 일방적 중단입니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을 계약 당사자 취해서 종료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로서의 중단으로 봐요. 처분이 되는 거죠. 자,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자, 형식은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더니 아예 다 맡겨버린다 이렇게 했죠. 권한을 다 설정해 줄 테니까 알아서 관리하고 주차료 같은 거 받아서 수익을 내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강학상 특허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권한 설정을 보겠다. 실질적으로는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이렇게 합니다. 사법상 계약이다. 완전히 틀렸죠. 네, 이 판례도 여러 번 출제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7번도 이미 기출이 다 됐던 판례들입니다. 이런 판례들은 틀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8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입니다. 운송사업 나오면 개인사업 중에 특허업, 대중교통과 관련된 운송사업, 그리고 특허업이다 보니까 재량에 속하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관리를 하고 있죠. 대기오염물질. 그래서 특허로 보고 있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부작위 의무를 해제해주는 행위. 강학상 허가인데 특허는 부작위, 금지 의무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설권적 처분이죠. 권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출발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유를 금지시켰다가 풀어주는 허가와 누구나 할 수 없는데 특별히 권한을 설정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속행위 틀렸죠. 재량입니다. 변상금 징수. 자, 일단 무단점유라면 징수를 해야 돼요. 무단점유가 뻔한데 재량이니까 당신은 무단점유 징수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재는 가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상금 징수 여부 이 자체는 기속으로 가요. 재량이 이 기속행위다. 예, 옳은 말이죠. 자, 국토계획 개발행위 허가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개발 사업 나오면 다 재량이라 했죠.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옳은 말입니다. 2번이 틀렸죠. 정답은 2번. 9번으로 갑시다. 이 행정입법안에 대해서 자, 이런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기본 이론을 꼼꼼히 들었다 해서 이거를 알 수는 없어요. 이거는 운입니다. 이런 문제 나올 때는 다른 질문 가지고 정답을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우리 행정입법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입법 예고를 할 때 우리 처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면 이 공청회 조항들이 이렇게 이제 준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준용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공청회를 마친 다음 우리 이제 처분에 관해서 여러 다수 이해관계인들이 있을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개최 후에도 다시 개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입법예고에서는 이렇게 재개최하는 거, 이 재개최 조항이 준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개최해야 한다? 이런 의무 조항은 틀린 말이에요. 준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시 개최한다? 이거는 재량으로 가겠지 아니면 기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귀화도 외국인에 관한 것인데 이게 우리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중에 9번째 사유를 꼭 암기를 하자 이게 들어가죠.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 난민 인정, 귀화,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안입니다. 자, 이런 건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적용된다, 틀렸죠. 국가에 대해서 처분할 때도 사전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국가기관에게 불이익 처분할 때도 그 상대방이 국가기관이지만 불이익 처분이라면 국민들한테 불이익 처분할 때 적용되는 사전통지 의견 청취 적용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다수 당사자 등에 의해 선정된 대표자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선정됐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자를 통해서만 절차에 참여하라 이런 뜻이죠. 당사자 등은 자, 이런 함정을 찾아줘야 돼요.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대표자가 있는 이상 직접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대표자 통해서만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옳은 지문이 3번 지문이고 나머지는 틀린 지문입니다. 이게 1번하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인데 이걸 판례를 보고 가신 분들은 확실하게 맞추시는 거고, 자, 이런 게 이제 좀 까다롭죠. 이게 준용 규정이 없는데 과연 이 조문을 과연 누가 보고 갔겠냐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좀 적응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10번. 정보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자,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국가기관 등은 정보 공개 심의회를 개최해서 이제 심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됐어요. 자, 어차피 비공개가 확실하죠. 심의를 해봐야 어차피 법에 따라 비밀로 규정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굳이 심의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자, 이 조문도 조문이 있어요. 조문이 있는데 기본 유론이라는 이런 거 할 때 과연 이거 받겠냐? 안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논리를 잡아야 돼요. 우리 청문 같은 거 할 때도 그랬죠. 청문 같은 거 할 때도 의견 들어보나마나 바뀔 게 없다. 뻔하다.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확실할 때는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없다. 생략 사유가 되듯이 어차피 심의를 해봐야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되기 때문에 생략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 3자가 비공개 요청이 있다. 요청일 뿐이죠. 이 자체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한다 틀렸죠. 근데 이거는 워낙 빈출됐던 문제예요. 자, 제소자가 교도 간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서 징벌위원회 회의록인데 불이타예요. 이런 것들이 난이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수업 중에 뭘 봤었냐면 회의록 외에 근무보고서, 그게 이제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죠. 근무보고서는 이미 작성이 끝난 거기 때문에 이걸 공개를 해봐야 업무에 큰 지장 없다 해가지고 공개시켰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은 부분 공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출제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와버렸어요. 이런 게 이제 올해 시험에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잘 보시면 전부를 비공개한 게 아니라 부분 공개인데 회의록 중 이게 발언 내용이 아니라 이런 건 비공개입니다. 발언 내용은 비공개죠. 이건 징벌 절차 진행 부분이에요. 어떤 절차로 진행했냐 이 부분이라 내용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절차 부분을 진행한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부분 공개를 시켰던 겁니다. 이게 출제가 됐어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틀렸죠. 정답이 기억번입니다. 10번 같은 문제는 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운도 좀 따라주고 그렇지 않으면 정답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11번 제재처분.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제재처분의 원리 갖고 풀어주셔야 돼요. 과징금 부과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풀었던 거죠. 특별한 말 없으면 재량. 그러면 너무 과도하다 그럴 때 법원은 적정한 재량권의 양을 정할 수 없으니까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제재처분의 세척기간. 위반행위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죠. 말 그대로 제재에만 적용됩니다. 제재처분. 인허가 정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자, 영업소 폐쇄와 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의 한정. 이게 행정기본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올해 조금 특성이 있어요. 이 행정기본법과 같은 아주 중요한 법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출제가 됐어요. 결국 나올 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정답을 찾을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처분 사유에 관해 하나의 제재처분을 했는데 그중 일부가 제재 사유로 인정이 안 됩니다. 답 주고 있죠. 나머지 처분 사유들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럼 나머지만으로 인정되니까 취소를 할 필요가 없겠죠.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취소를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처분의 효력이 발생을 한 이후, 자, 일단 효력은 발생했어요. 근데 이 진행 중에 우리가 행정청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처분을 해놓고 직권으로 취소 철회 변경이 가능하죠. 행정청이 진행 중에 별도의 후속 처분으로 별도로 처분을 따로 해가지고 이 제재 처분의 종기라든가 시기 종기를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만 하시면 돼요. 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은 하자가 있을 때 직권 취소라든가 하자 없더라도 철회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옳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을 가지고 이제 풀어야죠. 이게 빈출이었으니까. 이런 식이었습니다. 12번으로 갑시다. 부당이득. 원래 잘 안 나오는 파트인데 올해 또 출제가 됐죠. 부당이득 쪽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가 됐습니다. 부당이득으로 과원합금 반환. 자, 우리 판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격을 사건으로 본다 이렇게 했죠. 단순 민사관계. 그래서 행정소송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소송. 조세환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조세환급금이 세금을 왜 환급을 해주냐면 과원합을 했다거나 이럴 때 이제 환급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도 성격이 부당이득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니까 환급 가상금. 그러면 가상금은 법정 이자죠. 반환할 때 붙는 이자.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걸 다툴 때는 민사소송으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주의하실 것이 부가가치세 환급 의무. 자, 이거는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적법하게 징수를 해 갔다가 공제할 거 공제하고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조세 같은 경우에는 조세부가 처분했는데 그 부가 처분이 무효거나 취소가 됐다. 이럴 때 환급을 해주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환급은 원천징수해 간 다음에 공제액을 빼고 환급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령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다 보니까 부당이득이 아니에요. 두 개를 좀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변상금 부과 처분에 의해서 납부한 오납금. 자, 오납금이니까 부당이득이죠. 그런데 전제가 지금 당연 무효예요. 그러면 국가는 징수를 해간 시점부터 납부를 하자마자 이때부터 국가가 부당이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납부된 것이므로 납부 시의 발생 확정. 맞는 말입니다. 자, 국유재산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징수권을 행사를 해야 되고, 자, 이거는 제재죠. 앞에서 봤던 제재.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자, 제재 처분과 이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했으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잖아요. 그걸 또 부당이득 반환으로 환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를 제기할 수 없다. 틀렸죠. 제재도 가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액수는 맞춰줘야 돼요. 너무 부당이득 반환, 예를 들어 변상금 부과한 것이
부당이득 반환할 액수하고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도 반환하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라는 제재 처분을 가하면서 별도로 부당이득 환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4번이 틀렸죠. 자, 13번 갑시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대집행에 요한 비용, 그 사무비 소속에 따라 국가 사무라면 국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라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하게 됩니다.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 네, 여기는 예외입니다. 여기도 명문의 규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올해 시험의 특징이 이렇게 기본법에 관한 조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출제를 했습니다. 눈여겨보지 않았다면 틀릴 수 있는 문제죠. 자, 이행강제금. 장기 미등기자가 기간은 지났는데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을 했습니다. 자, 이행이 강제됐으니까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하겠죠. 그리고 자치사무를 수행할 때는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했어요. 자치사무 수행할 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별개 법인이다 이런 논리죠. 보시면 이제 1번, 3번, 4번이 빈출.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솎아내는 거예요. 소거법이라는 것이죠. 정답을 찾아낼 때 우리가 자주 안 봤던 것이 정답이 될 때는 나머지 지문 가지고 솎아내야 됩니다. 2번이 틀렸죠. 14번 제소기간과 심판 청구기간입니다. 부작위법 확인서는 부작위가 계속되면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소기간 제한이 없죠. 그러나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그때는 적용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런 식입니다. 당사자 소송 이 조문입니다. 제소기간 법에 있다면 불변기간. 자, 이것도 잘 나왔죠. 행정청이 법정심판 청구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다. 요 기간 내 심판 청구가 있다면 받아줘야 돼요. 청구 기간 내 제기로 보는데 이게 이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소송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심판과 소송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말이에요.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처분 있으면 한 날로부터 90일이 넘겨서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 청구. 자, 이미 한 날로부터 90일이 넘었다면 제소기간도 경과됐다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소송 제기 기간도 경과가 됐기 때문에 설령 심판을 거쳤다 하더라도 재결서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걸 적용을 안 해줘요. 이미 제소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각하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 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걸로 되는 것은 아니다.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가시죠. 피고적격. 권한 유무를 떠나가지고 명의를 본다 그랬죠. 어떤 행정청 명의로 처벌했는가.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지방의회는 의결을 했고 단체장이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 공표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 여기 명의로 주민들이 효력을 받게 돼요. 이쪽이 피고다.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처분했다면 위원회가 피고가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예외죠. 워낙 잘 나왔죠.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은 위원회가 피고가 아니라 위원장이 피고입니다. 자,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징계를 했다면 대통령이 피고가 아니죠. 이 공무원이 소속된 장관. 대리관계를 표시했어요. 대리관계를 표시했단 말은 피대리관청이 표시가 됐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럴 때는 피대리행정청이 피고. 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많이 풀었던 문제들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으로 갑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도 기출지문에 몇 번 나왔던 문제예요. 사업인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내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돼 버리죠. 재결의 계산상, 기재상에 잘못이 있는 게 명백해요. 그러면 경정재결을 할 수 있겠죠. 보상액 산정, 협의에 의할 때 협의 성립 당시, 재결에 의할 때 재결 당시. 자, 4번 보세요. 토지 수용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자, 이의신청이 형식은 이의신청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행정심판을 다툴 때는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행정심판을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그런데 자, 재결 자체가 위법했어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보상액을 변경할 수 없다? 틀렸죠. 보상액 변경도 가능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4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 16번 같은 경우는 뭐 꼭 이 조문을 안 봤다 하더라도 지금 재결을 할 때 보상액까지 같이 정해줬는데 보상액 산정이 잘못됐다. 그러면 당연히 변경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17번 영조물 설치하자입니다. 자, 여기도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비상법 2조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는 고의과실이죠. 공무원의 고의과실 책임이지만 영조물 하자 같은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손해는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문상으로 이 국가배상법 법률상으로는 고의과실 조항이 없습니다. 무과실 책임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리고 민법의 공작물 책임에 대응하는 조항인데 이 민법의 공작물 같은 경우 점유자 면책 조항이 있죠. 불가항력일 때는 소유자가 배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면책 사유가 규정이 안 돼 있어요. 5조에는. 물론 이제 민법을 준용해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명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영조물은 공물을 뜻해요. 공공시설물, 그냥 물입니다. 물. 인적, 물적 결합체가 아니죠. 공공목적에 공유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 그리고 소유권이 있냐 없냐, 뭐 법적 권한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아니라 설치 관리, 사실상 관리하던 중에 하자도 책임져라.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옳은 말이죠. 하자는 공물의 안전성에 큰 결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또 봐야 돼요. 이용자의 경우에 하자, 그리고 제3자의 경우에 하자 판단. 3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게 기준이죠.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 이런 것도 하자로 포함을 시킵니다. 자, 도로인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공용 개시가 없어요. 그러면 이 도로가 공물이 안 돼버리죠. 공물이 아니라면 국가비상법 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입니다. 해당 도로는 국가비상법상 영조물이 할 수 있다. 틀렸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완성이 돼서 공용 개시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18번. 여기도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증액경정 처분이 있게 되면 원처분은 증액처분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증액경정 처분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경정처분의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액경정할 때 절차를 또 거쳤기 때문에 절차가 또 승계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 관한 하자는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환수결정, 불이익처분이지만 이거 어차피 뭐예요? 법령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액수가 확정되다 보니까 자, 이게 전형적으로 뭡니까? 의견을 들어보나 마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의견 들으나 마나.
그래서 이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 의견 제출 신의칙 어긋난다. 틀렸죠. 여기는 우리 판례가 의견 제출 생략 사유로 봅니다. 암기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의견 드러나마나 바뀔 건 없더라, 이런 뜻이에요. 자, 거부 처분 후 다시 신청을 했고, 근데 이게 새로운 신청이라면 나중에 다시 거절했을 때는 이 새로운 신청에 대한 새로운 거부가 되겠죠. 행정절차법상의 고지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지 의무. 자, 이런 고지가 불복 방법의 안내라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내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안내에 불과할 때는 처분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 대상되는 처분이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옳은 말이에요. 이런 질문들도 우리가 문제 풀 때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19번 행정입법에 관한 문제죠. 1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해요. 이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 행정규칙이 상위법에 반한다. 대외적 효력 원래 없는 것이고 내부적 효력도 인정을 못 해줍니다. 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 지침 규정을 위반했다. 자, 이걸 가지고는 이 처분의 위법적 법의 판단 기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반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또는 적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결국 행정규칙으로 위법적 법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위 근거법을 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죠. 내부 지침에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해서 또 이 처분이 적법이다. 이렇게 단정을 못해요. 옳은 말입니다. 이것만 하면 되죠. 행정규칙 가지고 위법적 법을 판단하지 않는다. 내부 사무처리 규정. 자, 답 나왔어요. 행정규칙. 여기에 불과한 정결 규정을 위반해서 원래 정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이 자기에게 포인트를 했죠. 처분권자 이름으로 했어요. 내부 규정은 위반했지만 형식적으로 처분권자 명의로 했으니까 위법인가가 명백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무효까지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효의 처분이 틀렸죠. 뭐 여기도 워낙 많이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 라고 확정되면 자, 이걸 외우자 그랬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판결문을 통보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거를 관보에 게재한다 이렇게 했어요. 함정파일 때 법무부 장관 이렇게 하면 틀린 말입니다. 옳은 말이죠. 20번 가겠습니다. 인허가 의제. 인허가 의제 효과는 주된 인허가에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됩니다. 법의 규정도 없이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의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가 되는 건축허가 신청이 국토계획위원회라는 법률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의제되는 인허가 불허가 사유가 나왔죠. 자, 여기 기준이 부합되지 않는데 주된 인허가를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의제되는 인허가 불허가 사유로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이에요. 그러면 위법이 이거니까 항상 공식 위법한 행위를 대상으로 다퉈라. 이 공식만 잘 잡으시면 돼요. 여기가 위법인데 사업계획 승인 이걸 다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시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틀렸죠. 예, 이쪽이 위법이면 여기를 다투는 것이고 여기를 다투는 게 아니에요.
자,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인허가 근거법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자, 이것은 인허가 의제는 상대방, 국민이죠.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주된 인허가만 신청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네, 그런 취지죠. 반드시 꼭 의제되는 인허가까지 신청을 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관련 인허가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주된 인허가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국민들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판례도 우리가 한번 이제 몇 번 봤던 판례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올해 시행한 국가직 9급 기출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몇 가지가 좀 까다롭긴 했는데 나머지 문제들은 예전과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점 맞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연도 준비를 해서 이 문제들 또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이니까 해설지를 참조하셔가지고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